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실한 남편과 함께 예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교사였던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제 어린 시절은 평범하다는 표현으로 부족할 정도로 무색무취였어요. 딱히 좋아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잘하는 것도 없었죠. 친구들이 원대한 꿈을 말할 때도 저는 부모님처럼 교사나 공무원 정도 하면서 살아야겠다 생각했어요. 사실 지금에 와서야 말이지만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평범한 삶을 추구했던 건 아니었어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늘 바쁘신 부모님 밑에서 외동딸로 자란 탓에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또래 친구들과 거의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는데요. 그게 문제였죠. 남들에게는 평범한 일이었던 친구 사귀기가 저한테는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학교에서 한마디도 안 하는 날이 더 많았을 만큼 소심한 아이였어요. 늘 구석에 앉아 혼자 있다 보니 아이들한테 놀림의 대상이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도 여전히 친구 하나 제대로 사귀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저는 남들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스스로 평범한 삶을 택하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얘기지만 예전에 만원 버스에서 비켜달라는 말도 못해서 내려야 하는 정거장을 놓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 저에게는 어찌 보면 내 일만 하면 아무도 간섭 안 하는 공무원이란 직업이 천직인지도 몰라요. 학창시절보다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공무원이 된 후에도 누가 말을 걸어주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다 보니 몇 년 동안 같이 일한 동료들과도 서먹서먹해서 전 항상 혼자 점심을 먹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를 만나게 되었죠. 여느 날과 같이 직원 휴게소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한주임님은 왜 매일 혼자 밥 드세요? 누구시죠? 그러자 남자는 황당한 표정이 되더군요. 저 모르세요? 저 여기에 공익으로 배치받은 지 3개월이나 됐는데요. 한주임님이 워낙 말이 없으셔서 대화는 못 해봤지만 순간 정말 얼굴이 화끈거리더군요. 워낙 주변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없다 보니 같은 곳에 있는 사람조차 몰라봤던 거였죠. 그날 이후 남자는 마치 저와 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제게 살갑게 다가왔고 처음에는 그런 그가 조금 불편했어요. 저를 볼 때마다 한주임님, 한주임님 하면서 불러댔고 점심시간이면 항상 제 옆에 와서 같이 밥을 먹어주곤 했죠. 공익근무 요원이었던 그는 저 외에도 동사무소 모든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는 요즘 말로 인싸 중에 핵인싸였어요. 늘 친근하게 대해주는 그의 태도 덕분에 저도 점점 그런 행동들이 익숙해졌죠. 그의 공익근무 기간 내내 우린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는 오랫동안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고시생인데 군대를 더는 미룰 수 없어서 늦음하기 군복무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사법고시를 5번이나 떨어졌음에도 그는 언젠가 합격할 거라며 당당했고요. 저와는 다르게 꿈이 있고 포부도 있는 모습에 제가 매력을 느낀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몰라요. 그와 지내다 보니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도 알게 되고 점점 제 자신이 달라져 간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됐죠. 그는 왜 사실을 5번이나 떨어졌나 싶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동사무소 동료들도 모르는 게 있으면 그에게 찾아가 물을 정도로 아는 것도 많고 남의 일도 언제나 자기 일처럼 친절하게 도와주다 보니 동료들에게도 인기남 그 자체였죠. 만남은 짧고 이별은 길다고 했나요? 1년 8개월간의 시간이 흘러 복무기간이 끝난 그는 사회로 돌아갔고 결국 저는 한마디 고백도 못 해본 채 그를 떠나보내야 했어요. 살면서 처음 마음을 준 남자라서 그런지 마음 한켠이 헛헛하던 어느 날이었죠. 한주임님, 한주임님. 누군가 저를 애타게 부르는 목소리에 뒤돌아봤더니 그가 서 있지 뭐예요.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흘렀어요. 한주임님,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 혹시 엇갈리면 어쩌나 싶어 걱정했는데. 기억하세요?
저 소집 해제하면 밥 사주기로 약속한 거요. 그렇게 시작된 그와의 만남은 잦아졌고 둘 사이의 공통된 관심사를 통해 우리는 연인 사이로 발전되었어요.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26살이 되는 동안 한 번도 남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는 저는 모든 게 새로웠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비록 그가 사시생이라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해 제가 데이트 비용 대부분을 감당하긴 했지만요. 그는 항상 시험만 붙으면 호강시켜 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저는 그런 자신감 있는 모습이 좋았죠. 그렇게 저희는 1년 정도 사귄 뒤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는 번듯한 직장이라도 잡고 결혼하는 게 어떠냐고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고시 준비로 힘들어하는 그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제 뜻에 따라 결국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그렇게 우리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마냥 행복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사법고시라는 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남편이 번번이 시험에서 떨어졌고 모아놓은 돈도 얼마 안 가 바닥이 나고 말았죠. 결국 저는 생전 해본 적 없는 야근까지 하면서 남편 뒷바라지를 해야 했어요. 그렇다고 그게 싫었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결혼할 때 어느 정도는 예상한 일이었고 그 정도 각오도 안 했다면 이런 결혼은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정작 저를 힘들게 한 건 시댁 식구였죠. 시골에 살고 계시던 시부모님께서는 맏아들인 남편에게 많이 의지하셨고 그 부담은 온전히 저에게 돌아왔어요. 얘야, 내일이 주말이니 좀 내려오너라. 김장을 하려는데 일손이 필요하구나. 공부하는 네 신랑 신경 쓰이게 말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너만 왔으면 한다. 어머님, 지금 제가 야근 중이라서 내일 거기까지 내려가기가 좀 그래요. 제가 김장비 보내드릴 테니까 사람 사서 하시면 안 될까요? 전 어머님께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시댁까지는 차 타고 3시간 넘게 걸리다 보니 야근한 다음 날은 좀 부담이 되었죠. 너 지금 시애미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거절하는 거니? 넌 시애미 말을 개똥으로 듣는구나. 그래, 알았다. 오지 마라. 버럭 화를 내시는 시어머니에 당황한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음날 아침 일찍 시댁으로 내려갔어요. 어머님은 절 보자마자 역정을 내셨죠. 그렇게 오기 싫다더니 웬일이냐? 네가 나한테 하는 걸 보아하니 평소에 네 남편이 너한테 어떤 대접을 받는지 뻔하구나. 그러니 자꾸 시험에 떨어지지. 시어머니는 남편이 시험에 떨어지는 게 마치 제 탓이냐 말씀하시더군요. 솔직히 기분이 너무 상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티를 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입 다물고 꾹 참았어요. 그렇게 전 시어머니와 김장 100포기를 하고 녹초가 된 몸으로 차에 시동을 걸려는데 글쎄 시어머니가 차 트렁크에 아이스박스 한 통을 실으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아참, 내가 빼먹을 뻔했네. 너 올라가는 길에 대전에 좀 들러서 네 시누이한테 김치 좀 전해주려무나. 순간 머리가 띵해지더라고요. 하루 종일 김장하느라 파김치가 됐는데 대전까지 들러 시누이 김치 배달까지 하려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었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여기서 한마디만 했다간 또 잔소리를 들어야 할 텐데요. 결국 속으로 욕하면서 운전대를 잡았죠. 대전에 들러 김치 심부름까지 하고 집에 돌아오니 밤 10시가 넘었더라고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왜 이렇게 늦었냐며 밥도 못 먹었다고 당장 밥을 차리라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지방 경조사만 있으면 그 먼 시골까지 저를 불러서 음식 준비를 시키셨어요. 그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얘야, 너희는 왜 아이를 안 가지니? 혹시 너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시댁에 갈 때마다 시부모님은 왜 손주가 안 생기냐며 저를 구박하셨고 모든 걸 제 탓이냐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도 간절히 아이를 원했는데 남편은 임신하면 시험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된다며 모든 계획을 시험 이후로 미루길 원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사법고시만 합격하면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될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편의 9번째 사법고시를 2달여 앞둔 어느 날 출근 준비를 하고 있던 저에게 남편이 100만 원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뜬금없는 소리에 전 이유를 물었어요. 오늘 친구들이랑 시험 전에 마지막으로 술 한잔 할까 해서. 그러니까 통장으로 100만 원만 보내놔. 자기야, 무슨 술값이 100만 원이나 해. 얼마 전에 준 용돈은 벌써 다 쓴 거야? 남편은 자기 친구들 수준에 맞추려면 1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더군요. 솔직히 남편이 시험 준비를 하는 동안 제 월급으로 모든 걸 하다 보니 100만 원은커녕 10만 원도 여유가 없던 저는 차라리 친구들을 집으로 부르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고 그러기로 했어요. 남편 말대로 남편 친구들은 엘리트들 그 자체였어요. 대기업 과장에 변호사까지. 남편이 친구들한테 자격지심을 느끼는 게 당연했죠. 저는 그런 남편이 친구들한테 기죽지 않게 하려고 있는 실력 없는 실력 다 발휘해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광혁이 넌 마누라 잘 만난 줄이나 알아. 빨리 시험 합격해서 보답하라고. 왜? 부럽냐? 안 그래도 합격만 하면 우리 마누라 호강시켜줄 생각이다. 남편은 친구들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했는지 제 자랑을 늘어놓으며 밤새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였어요. 남편은 마지막 2달은 아예 고시원에 틀어박혀 공부만 했고 그 결과 드디어 9번째 만에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전 이때까지만 해도 사시 합격이 비극의 시작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죠. 합격 발표 후 잠깐 나갔다 온다던 남편은 밤이 새도록 들어오지 않았고 남편과 축하 파티를 위해 준비한 음식은 제 마음처럼 식어만 갔어요. 다음날 아침 잔뜩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은 연신 축하 전화를 받기에 바빴고 저는 안중에도 없는 듯 했어요. 그 모습에 내심 서운한 마음이 들더군요. 시험 합격 후 2년간의 연수원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남편은 변호사가 되었고 작은 규모의 로펌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였죠.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자기야, 어디야? 오늘이 우리 아빠 생신이라고 말했잖아. 다들 당신만 기다리고 있는데 오고 있는 거야? 어떡하지? 나 오늘 바빠서 못 가. 일하는 중이니까 자꾸 전화하지 마. 남편은 로펌 일이 바쁘다며 갈수록 외박이 잦아졌고 밤늦게 나가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우린 아이를 가지기는커녕 얼굴 마주칠 시간도 없이 시간이 흘렀죠. 아직 1년차 변호사라 월급이 많지도 않은데 남편의 씀씀이는 날이 갈수록 커졌고 평소 1, 2만 원짜리 옷이면 만족하던 사람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려 들었죠. 변호사가 돼서도 생활비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저한테 용돈을 받아가더군요. 그러면서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돼. 명색이 변호사인데 밖에서 꿀리고 다니면 되겠어? 재훈이 녀석 알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로펌 다니는 애. 걔가 나 그 로펌으로 끌어주기로 했어. 그럼 우리 인생 한 번에 확 필 거야. 그러니까 투자라고 생각해. 항상 자신감은 넘쳤지만 그렇다고 허세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 남자가 지금까지 내가 알던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남편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변호사가 된 이후 완전히 달라진 남편의 태도에 마음앓이를 하던 어느 날 남편 친구인 재훈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현지 씨,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오지랖인지는 모르겠지만 말끝을 흐리며 시작된 이야기의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은 변호사가 된 후 친구들한테도 다른 사람처럼 행동했고 그런 모습에 친구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네요. 광혁이 자식, 정말 왜 그렇게 된 건지. 고시생 시절에 지한테 밥값, 술값 대주던 친구한테 일반 직장인 따위라고 막말을 하질 않나? 룸사롱 아가씨한테 빠져서 정신 못 차리질 않나? 아휴, 아주 위태위태해서 못 보겠다니까요. 게다가 저희가 다 알잖아요. 그동안 현지 씨가 어떻게 뒷바라지 했는지.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얘기를 듣고 나니 남편 옷에 묻어있던 여자 화장품과 그 외의 행동들이 퍼즐 조각처럼 하나하나 맞춰지더군요. 정말 그것만은 아니길 빌었던 제 바램은
무참히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한참을 멍하게 있다 보니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호구처럼 살았는지 알겠더군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보다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오직 남편의 성공만을 바라보고 산 제 자신한테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재훈 씨의 조언을 받아 남편 차의 블랙박스부터 확인을 했어요. 영상 속에는 남편과 룸사롱 아가씨의 모습이 많이 담겨 있었어요. 자기야, 오늘 집에 안 들어가도 돼? 일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 돼. 마누라년이 멍청해서 일한다 그러면 묻지도 않고 오케이라니까. 나야 뭐 땡큐 베리 감사지. 영상 속 그 남편의 모습은 그야말로 쓰레기 그 자체였어요. 저는 자길 배려한다고 굳이 바깥일을 묻지 않은 건데 남편은 그런절 이용하고 조롱까지 하더군요. 남편의 실체를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화가 난다기보다는 저 인간한테 어떻게 지옥 같은 삶을 선사할까 하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때마침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무슨 자기 집 일꾼이라도 되느냐 다짜고짜 시댁으로 내려오라더군요. 오히려 잘 됐다 싶었어요. 시댁에 내려가 보니 임신한 시누이가 와 있더라고요. 얘, 넌 시댁에 오면서 빈손으로 오니? 남편 덕 보면서 살면 네가 시댁에 잘해야 하는 거 아니니?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생활비 한 푼 받아본 적 없는데 남편 덕을 보고 살다니. 어머님, 아무렴 제가 시댁에 빈손으로 왔겠어요. 제가 아주 재밌는 선물 가져왔는데 아가씨도 여기 와서 보세요. 선물이라는 말에 모녀는 눈을 반짝이며 다가왔고 전 휴대폰 영상을 켰어요. 영상을 틀자 모녀는 그대로 굳어버렸고 영상 속에서 흘러나오는 신음소리만이 그 정적을 채울 뿐이었죠. 이게 바로 어머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의 실체예요. 아가씨, 뱃속에 있는 애한테도 잘 보여주세요. 삼촌이 어떤 인간인지 말이에요. 충격에 빠져있는 모녀를 뒤로하고 전 바로 집으로 와버렸어요. 시댁에 핵폭탄을 날려버리고 집에 도착했더니 남편이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너 미쳤어? 너 때문에 우리 엄마 쓰러졌어.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남편이 악을 쓰며 말하더군요. 미친 건 너 아니니? 그리고 난 뭐 한 거 없어. 니네 엄마 너 보고 쓰러진 거니까. 네가 차에서 어린 년이랑 벌인 더러운 짓. 잘난 아들의 실체를 보시곤 많은 걸 느끼신 모양이네.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남편은 그동안 감추고 있던 본성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도저히 바람피다가 걸린 놈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기세당당한 후한 묻히더라고요. 너 지금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잘 됐네. 안 그래도 너랑 사는 거 지겨웠는데 사법고시 붙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있는 집 딸들을 들이대더라. 그때 내가 얼마나 땅을 쳤는지 아니? 좀만 더 참았더라면 좋았을걸. 별 볼 일 없는 너랑 결혼해서 이게 무슨 고생인가 싶었어. 우리 사이에 애도 없고 재산이랄 것도 없으니 아파트 팔아서 반반 나누고 깔끔하게 이혼하자. 그럼 됐지? 정말 기가 차는 노릇이었어요. 바람피다가 이혼당하는 주제에 반반이라니. 게다가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땡전 한 푼 안 내놓고는 뭘 하는지 아세요? 결혼할 때보다 아파트 가격이 5억 넘게 올랐으니 자기한테도 기여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야 방구야. 당신이 뭘 했다고 아파트 반을 가져? 아파트 계약금도 우리 아빠가 빌려준 거고 상환금도 내 월급에서 나가는데. 그리고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당신은 유책 배우자야. 알기나 해? 현지야, 넌 나이를 먹고도 그렇게 모르니? 세상은 네 생각대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세상은 힘 있는 자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라고. 네가 뭔 수로 대한민국 변호사를 이기겠다는 거니? 네가 그러면 그럴수록 너만 다쳐. 내 말 알아는 듣겠어? 남편은 자기 친구들이 사회 각계층에 있다면서 저 같은 공무원 따위는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자기 손바닥 아니라고 저를 겁박했어요. 호가 호의가 따로 없었죠. 너 내 친구들 못 봤니? 나 법대 나왔어. 법조계에 내 동기들 수두룩해. 전해봤지? 재훈이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이혼 전문 변호사야. 너 같은 거 털어먹는 건 일도 아니라고. 어디서 가짜는 공무원 주제에 까불어?
빈털터리로 쫓겨나기 싫으면 그냥 입 닥치고 조용히 도장 찍어. 겁먹은 개가 짖는다고 했나요? 그렇게 친구들 팔아대며 왈왈 짖는 남편의 모습이 제 눈에는 겁먹은 똥강아지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당신이 이러면 내가 겁먹고 네 하면서 조용히 이혼해드리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이날 이때까지 잔소리 한 번 안 하고 네 땡깡 다 받아주니까 내가 호구로 보였니? 늘 본인 말에 순순히 따르던 저의 뜻밖의 모습을 보곤 남편은 당황했어요. 내가 세상을 모른다고? 내가 볼 땐 네가 더 모르는 것 같은데? 당신 바람피는 거 알려준 사람이 바로 당신 친구 재훈 씨야. 아참, 재훈 씨가 그러더라. 그동안 내가 너한테 얼마나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했는지 다 안다고. 나만 원한다면 무료로 내 이혼 변호 다 맡아주겠다고. 뭐? 재훈이가 왜? 설마 너희들 그런 사이야? 그런 거야? 아, 속았네, 속았어.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너희 두 년놈들이 짜고 나를 엿먹인 거야? 재훈이 이 새끼 가만 안 둬. 이 인간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연놈이 붙어먹어서 자기를 속였다며 고소하겠다고 길길이 난리를 쳤어요. 그 모습은 제가 지금껏 살면서 봐왔던 그 어떤 찌질이보다 더 한심했죠. 인간아, 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네가 사법고시를 붙고 얼마나 꼴값을 떨었으면 네 친구들이 너랑 손절했겠니? 너 이미 동기들 사이에 쓰레기로 소문난 거 모르니? 네 옆에 아무도 없어. 길길이 날뛰던 남편은 친구들이 자신과 손절했다는 걸 듣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는지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쓰레기로 낙인 찍힌 인간의 전화를 받아주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죠. 자기야, 우리 잠깐만 얘기 좀 하자. 내가 잠깐 돌았었나 봐.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 테니까 제발 우리 다시 잘해보자, 어? 방금 전까지 목에 힘주고 길길이 날뛰던 남편은 금세 꼬리를 내리곤 손이 발이 되게 빌었어요. 하지만 이미 버스 떠난 뒤였죠. 제 마음은 이미 저 멀리 떠났으니까요. 과거의 저였다면 또 바보같이 남편을 한 번 더 믿어보자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동안 남편의 호구로 살고도 쉽게 팽당하는 걸 경험하고는 저도 변하게 되었죠. 게다가 이번 일을 통해 한 가지 교훈도 얻을 수 있었고요. 인간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작정하고 남편한테 당당하게 말했어요. 네 주변을 둘러봐. 이 집에 네 돈으로 산 게 하나라도 있어? 네가 타고 다니는 차도 우리 아빠가 너 시험에 합격했다고 사줬지. 네 보험도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그뿐이니? 네가 7년 동안 쓴 돈도 네가 벌어 쓴 거 아니잖아. 내 돈이지. 나 너 공부하는데 7년 뒷바라지 했어. 그런데 뭐가 어쩌고 어째? 같이 사는 게 지겨워졌어? 고마움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인간아. 네 눈에 내가 호구로 보였나 몰라도 적어도 난 널 인간으로 대해줬어. 다들 너 버리고 떠날 때도 유일하게 네 옆을 지킨 건 나였다고. 근데 어쩌니? 넌 그마저도 이랬는데. 나 이제 너한테 바라는 거 없어. 다만 앞으로 네가 지옥 같은 인생 사는 거 그거 하나만 바랄게. 잘 살아봐라 이 구제불능 찌질이야. 그렇게 전 7년간의 호구 생활을 끝내게 되었어요.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재훈 씨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괜히 손꼽히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 인간이 일하는 족족 제 통장으로 위자료가 들어온다는 사실에 많은 위로를 받고 살아요. 참, 소송 과정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인간이랑 바람을 핀 상간녀에게도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걸었더니 그 여자가 오히려 그 인간을 성폭행으로 고소했지 뭐예요. 재훈 씨 말로는 꽃뱀들이 워낙 철저하게 준비하고 고소를 진행하기 때문에 꽤나 고생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연을 적다 보니 이게 5년 전 일이라는 사실이 실감이 안 나네요. 그 사이 제 인생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일단 이혼 이듬해에 성실한 공무원과 재혼을 했고요. 이후 딸아이를 출산했고 현재는 남편과 함께 예쁜 딸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어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그렇듯 그리 넉넉하지 않은 생활이지만 그래도 우리 세 식구 살아가는 데는 부족함 없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가정이죠. 하지만 누군가에겐 이런 평범한 가정이 세상 무엇보다 간절한 소망일지 몰라요.
바로 제 전남편 같은 사람한테는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살길 바랬던 제 바램 탓일까요? 전남편은 아직도 소송 때문에 제대로 자리도 못 잡고 있더라고요.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 소식을 듣고 나니 솔직히 사이다 한 잔 마신 것처럼 상쾌하긴 했어요. 상대의 호의를 바꾼 호구 취급을 하는 인간은 호되게 인생의 매를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